당신들이 버린 건 쓰레기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었어요. 장막 끝자락, 비 내리는 폐공장 앞. 누더기 코트를 입은 여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서 있다. 눈앞에는 고급 세단에서 내린 정치인 부부. 그녀의 한마디에 기자들의 카메라가 멈췄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꺼졌다. 아이 하나가 할아버지를 향해 작은 손을 내밀었다. 할아버지, 최상혁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카메라 플래시만이 침묵을 때렸다. 빗물이 여자의 뺨을 타고 흘렀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선명했다. 복수가 아닌 진실을 향한 눈빛이었다. 한소라는 폐공장 근처의 임시 거처에서 쌍둥이 남매를 키우며 살아왔다. 철거 예정인 건물의 반지하,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나갔고 겨울이면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여름엔 습기로 이불이 눅눅했다. 하지만 소라는 불평하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도 다니지 못했다. 주민등록이 끊긴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시댁에서 연락을 끊은 후 소라는 행정적으로도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다. 전 남편의 사망 신고조차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서류상으로 준혁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소라는 그의 미망인도 아니었다. 소라는 새벽마다 재활용품을 주워 모았다. 폐지, 빈캔, 플라스틱 병.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누볐다.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다른 폐지 줍는 노인들과 자리 다툼도 했다. 한 번은 한 할아버지가 소라가 먼저 쌓아둔 폐지 더미를 가져가려 해서 소라는 울면서 매달렸다. 제발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아이들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침을 뱉고 가버렸다. 소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다. 다시 일어나 손수레를 끌었다. 낮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시급 9,000원. 하루 5시간.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했지만 손님이 없는 날엔 일찍 퇴근시켰다. 그럴 때마다 소라의 월급은 줄어들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셋이 살아야 했다. 월세는 4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로 30만 원. 남는 건 없었다. 아이들 옷은 중고로 샀고 소라 자신은 몇 년째 같은 옷만 입었다. 신발 밑창은 다 닳아서 비 오는 날이면 발이 젖었다. 밤이면 아이들을 재우며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다. 준혁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사진 속의 준혁은 웃고 있었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준혁은 소라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소라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5년 후 이렇게 될 줄. 남편은 죽고 자신은 거리에 내몰리고 아이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게 될 줄. 남편 최준혁은 대기업 기술자였다. 건설사의 전기설비팀에서 일했고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소라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다. 환경보호 동아리였다. 준혁은 말수가 적었지만 소라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다. 소라가 과제로 밤을 새우면 준혁은 편의점에서 따뜻한 어묵을 사와 건넸다. 소라가 가족 문제로 울면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퇴근하면 아이들을 안아주고 소라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는 사람이었다. 주말이면 공원에 나가 아이들과 놀아주었다. 서연이가 그네를 타면 준혁은 뒤에서 밀어주었다. 서준이가 미끄럼틀을 무서워하면 준혁은 같이 타면서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5년 전 어느 가을날 저녁 준혁은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회사에서 온 전화를 받았을 때 소라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최준혁 씨 부인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시겠습니까? 소라는 냄비를 떨어뜨렸다.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택시를 탔다. 손이 떨려 지갑을 제대로 열 수도 없었다. 병원 응급실, 하얀 천이 덮인 침대, 간호사가 천을 걷어냈다. 준혁이었다.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소라는 비명을 지르며 준혁에게 달려갔다. 준혁아, 준혁아.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다. 의사가 소라를 말렸다. 유가족분이시죠? 조의를 표합니다. 소라는 그 자리에 무너졌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경찰은 안전수칙 위반으로 결론지었다. 준혁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고 작업하다가 추락했다는 것이었다. 회사는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넸고 그게 끝이었다. 소라는 믿을 수 없었다. 준혁은 항상 안전에 철저한 사람이었다. 집에서도 사다리 오를 때 조심하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안전벨트를 안 맸다고? 말이 안 됐다. 하지만 아무도 소라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경찰도 회사도 심지어 시댁도. 그날 이후 시댁은 연락을 끊었다. 준혁의 어머니 윤미정은 장례식장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소라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들이 죽었는데 왜 장례식에 안 오는 걸까? 나중에 시댁 친척 하나가 귀띔해줬다. 미정이가 준혁이 죽은 거 못 받아들이고 있어. 그냥 내버려둬. 소라는 분노했다. 못 받아들이는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아이 둘 키우면서 감당하고 있는데. 장례식 다음 날 소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 대문 앞에 섰다. 빌라 3층 집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경비원이 나왔다. 누구세요? 저 며느리인데요. 어머님 계신가요? 경비원은 안으로 연락을 했고 잠시 후 돌아와 말했다. 부인께서 만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소라는 믿을 수 없었다. 제발요, 아이들이라도 좀 보여드리게 해주세요. 손주잖아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만 소라는 울며 돌아섰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었고 소라는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를 샀다. 둘이 나눠 먹였다. 자신은 굶었다. 그날부터 소라는 혼자였다. 5년이 흘렀다. 쌍둥이 남매는 이제 6살이 되었다. 딸 최서연은 밝고 씩씩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항상 웃으려 애썼다. 엄마, 나 오늘 안 아팠어. 착하지? 아들 최서준은 조용하고 신중했다. 말은 적었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말했다. 엄마가 우는 날이면 서준이는 말없이 엄마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두 아이는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서연이는 엄마가 우는 날이면 옆에 앉아 토닥였다. 엄마, 울지 마. 우리 있잖아. 서준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안아주었다.
소라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버텼다. 아이들이 없었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이다. 어느 날 서준이가 버려진 창고에서 무언가를 주워왔다. 폐공장 근처에는 버려진 창고들이 많았다. 아이들은 가끔 그곳에서 놀았다. 위험하다고 말려도 소용없었다. 놀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준이가 가방을 들고 왔다. 낡은 가죽 가방이었다. 엄마, 이거 주웠어. 안에 뭐 들어있어? 소라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 몇 장과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거 뭐야? 소라는 테이프를 꺼냈다.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라벨엔 손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2019년 10월. 소라의 심장이 뛰었다. 준혁이 사고를 당한 해였다. 10월. 정확히 준혁이 죽기 한 달 전이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뭘까? 왜 이런 게 여기 있는 걸까? 소라는 테이프를 품에 안았다. 밤까지 기다렸다. 아이들을 재우고 소라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았다. 시장 골목의 중고가게에서 5,000원에 산 것이었다. 몇 년 전 아이들에게 동화 테이프를 들려주려고 샀었다. 하지만 한두 번 쓰고 장롱 속에 넣어뒀었다. 소라는 플레이어를 꺼내 먼지를 닦았다. 전원을 켰다. 불이 들어왔다. 작동했다. 테이프를 넣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넣지도 못했다. 몇 번 시도 끝에 겨우 넣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흘렀다. 지지직 지지직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소라야. 소라는 숨이 막혔다. 준혁의 목소리였다. 5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 소라는 플레이어를 두 손으로 꽉 잡았다. 나 이거 발견했어. 위에서 조작한 거야. 보조금 서류가 다 가짜야. 준혁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았다. 발소리가 들렸다. 달리는 소리. 만약 내가 없어지면 이걸 뉴스로 보내줘. 꼭 보내줘. 소라야, 미안해. 아이들 잘 부탁해.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은 울고 있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리고 짧은 비명. 으악.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둔탁한 소리. 테이프는 끊겼다. 소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려 플레이어를 떨어뜨렸다. 건전지가 튀어나왔다. 소라는 입을 막고 울었다. 소리내서 울 수 없었다. 아이들이 깰까봐.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다. 준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준혁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그래서 테이프를 남긴 것이었다. 증거를, 진실을. 소라는 플레이어를 다시 집어들었다. 건전지를 넣고 다시 재생했다. 또 들었다. 또. 밤새 반복해서 들었다. 보조금 서류. 조작. 위에서. 준혁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 소라는 준혁이 일했던 프로젝트를 떠올렸다. K-하우징 공공주택 사업.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추진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였다. 예산만 수천억 원. 준혁은 전기설비 담당이었지만 서류 작업도 자주 도왔다. 어느 날 준혁이 말했었다. 이상해, 소라야. 자재비 항목이 계속 바뀌어. 누가 건드린 것 같아. 소라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회사 일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뭔가 이상해.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일주일 후 준혁은 죽었다. 소라는 밤새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었다. 준혁의 목소리, 숨소리, 발소리, 비명. 모든 게 선명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준혁을 죽인 것이었다. 소라는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다. 하지만 악몽을 꿨다. 준혁이 어둠 속에서 손을 뻗으며 말했다. 소라야, 도와줘. 제발. 소라는 달려갔지만 준혁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추락했다. 소라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아침이 밝았다. 아이들이 일어났다. 엄마, 배고파? 소라는 일어나 밥을 차렸다. 어젯밤 남은 밥에 김치를 얹어 먹였다. 자신은 물만 마셨다. 식욕이 없었다. 아이들은 밥을 먹으며 물었다. 엄마, 왜 안 먹어? 소라는 억지로 웃었다. 엄마는 배 안 고파? 너희가 많이 먹어.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입혔다. 그리고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했다. 죄송한데 오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아주머니는 흔쾌히 응했다. 그래요, 맡겨요. 애들이 워낙 착해서 걱정 없어요. 소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라는 테이프를 가지고 경찰서로 갔다. 가장 가까운 파출소가 아닌 시청 근처의 큰 경찰서로 갔다. 민원실에서 형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한참을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나 중년의 형사가 나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남편이 살해당했습니다. 형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언제 일입니까? 5년 전이요. 5년 전이요? 그럼 이미 사건이 종결된 거 아닙니까? 소라는 테이프를 꺼냈다. 이걸 들어보세요. 제 남편 목소리예요. 형사는 테이프를 받아들었다. 조사실로 안내했다.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어디선가 찾아왔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했다. 준혁의 목소리가 흘렀다. 위에서 조작한 거야. 만약 내가 없어지면. 형사는 진지하게 들었다. 비명이 들렸다. 테이프가 끝났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증거가 안 됩니다. 소라는 믿을 수 없었다. 왜요? 분명히 남편이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목소리만으론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5년이나 지난 사건입니다. 공소시효도 문제고요. 소라는 절규했다. 그럼 제 남편은 그냥 죽은 겁니까? 누가 죽였는데도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그도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신고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테이프만으로는 재수사가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오세요. 예를 들어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어떤 서류가 조작되었는지,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요. 소라는 무너졌다. 제발요, 제발 도와주세요. 형사는 명함을 건넸다. 증거를 찾으시면 연락하세요. 그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라는 허탈하게 경찰서를 나왔다. 거리를 걸으며 울었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세상은 준혁을 죽인 자를 찾아주지 않았다. 소라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비둘기들이 발밑에 모여들었다.
소라는 주머니에서 빵 부스러기를 꺼내 뿌렸다. 아침에 아이들 먹이려고 사온 빵이었다. 비둘기들이 쪼아 먹었다. 소라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해가 중천에 떴다. 소라는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도 믿을 수 없는데. 그날 밤 소라는 테이프를 다시 꺼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다. 테이프를 자세히 살펴봤다. 플라스틱 케이스를 열고 릴을 살펴봤다. 그리고 발견했다. 테이프 릴 사이에 뭔가 끼어 있었다. 아주 얇은 종이. 소라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분해했다. 핀셋이 없어서 바늘로 조금씩 꺼냈다. 손이 떨렸다. 테이프가 끊어질까봐 조심스럽게 30분쯤 걸려 종이를 꺼냈다. 접힌 종이를 펼쳤다. A사 용지를 여러 번 접은 것이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했고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글자는 읽을 수 있었다. 소라는 손전등을 켜고 종이를 들여다봤다. 국토부 K-하우징 프로젝트 보조금 집행 내역서.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금액, 업체명,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와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준혁의 필적이었다. 소라는 항목들을 하나씩 읽었다. 전기설비 자재비 마이너스 35억. 옆에 빨간 펜으로 실제 15억이라고 적혀 있었다. 차액 20억. 배관공사비 마이너스 28억. 옆에 실제 10억. 차액 18억. 곳곳에서 차액이 발생하고 있었다. 누군가 예산을 부풀려서 보고하고 차액을 빼돌린 것이었다. 준혁은 이걸 발견했던 것이다. 소라는 서류 하단을 봤다. 승인자 서명란. 거기 찍힌 도장.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실장 최상혁. 소라는 숨이 막혔다. 최상혁. 준혁의 친아버지였다. 소라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준혁은 생전에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결혼 전에 물어본 적이 있었다. 준혁아,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야?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야. 하지만 우린 연 끊은 지 오래야. 그냥 남이야. 소라는 더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가족사가 있는 법이니까. 하지만 결혼식 때 시어머니 윤미정을 처음 만났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나타난 윤미정은 차갑게 말했다. 며느리, 우리 집안일은 밖에 말하지 마세요. 특히 언론에. 소라는 이상하다고 느꼈다. 왜 갑자기 언론 얘기를 할까? 윤미정은 계속 말했다. 우리 집안은 조용히 사는 걸 좋아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조용히 처리하세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강렬했다. 나중에 준혁에게 물었다. 당신 아버지 무슨 일 하시는 분이야?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국토부 고위 공무원이야. 조만간 장관 될 거래. 소라는 놀랐다. 그렇게 높은 분이셨어? 그럼 우리 결혼할 때 왜 안 오셨어?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안 봐. 내가 공무원 시험 안 보고 회사 다닌다고 연 끊으셨거든. 소라는 준혁을 안아줬다. 괜찮아. 우리끼리 잘 살면 돼. 하지만 이제 알았다.
최상혁은 단순히 냉정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비리의 중심에 있었고 아들이 그 비리를 발견하자 소라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설마 친아들을. 하지만 준혁은 죽었다. 그것도 비리를 발견한 직후에. 소라는 서리를 꼭 쥐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증거다. 준혁이 목숨 걸고 남긴 증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최상혁은 권력자였다. 국토부 고위 공무원. 곧 장관이 될 사람. 그런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소라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숫자들을 계산해봤다. 총 부정 집행액은 약 200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을까? 소라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PC방에 가서 최상혁을 검색했다. 기사들이 쏟아졌다. 최상혁 실장, 차기 국토부 장관 유력, 주택정책의 귀재 최상혁, 서민주거, 안정에 헌신한 공직자. 소라는 헛웃음이 났다. 서민주거 안정? 그 돈을 빼돌리면서 더 검색했다. 최상혁의 경력, 가족관계. 한 기사에서 발견했다. 최상혁 실장, 장남 사고로 잃은 아픔 딛고 공직에 헌신. 기사는 준혁의 죽음을 단순 산업재해로 다뤘다.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최 실장은 슬픔을 뒤로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소라는 화가 났다. 슬픔을 뒤로하고 장례식에도 안 온 사람이. 소라는 결심했다. 이걸 세상에 알리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경찰은 믿을 수 없었다. 권력자를 건드리는 건 위험했다. 소라는 언론을 떠올렸다. 기자들에게 제보하면 어떨까? 소라는 주요 일간지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제보 게시판을 찾았다. 이메일 주소가 있었다. 소라는 이메일을 작성했다. 제목 국토부 보조금 비리 제보. 내용의 모든 것을 적었다.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테이프에 뭐가 담겨 있는지, 서류에 뭐가 적혀 있는지, 그리고 사진을 첨부했다. 서류를 스캔한 사진, 테이프 사진,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일이 발송되었다. 일주일을 기다렸다. 답장이 없었다. 다른 언론사에도 보냈다. 방송사, 인터넷 언론, 총 5군데.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한 달이 지나도 소라는 좌절했다. 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걸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언론사들은 이런 제보를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받았다.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거나 개인적인 원한이었다. 기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제보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었다. 특히 권력자를 상대로 한 제보는 더욱 신중했다. 잘못 보도했다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었다. 소라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SNS는 어떨까? 하지만 소라는 SNS 계정도 없었다. 스마트폰도 없었다. 이 집 폰을 쓰고 있었다. 소라는 PC방에서 네이버 카페를 뒤졌다. 시민운동 카페, 부패 감시 카페. 거기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몇몇 댓글이 달렸다. 증거가 확실한가요? 이거 허위 제보 아닌가요? 소라는 답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TV 뉴스에서 최상혁의 얼굴이 나왔다. 소라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TV를 봤다.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신임 최상혁 장관은 취임사에서 소라는 수세미를 떨어뜨렸다. 장관이 되었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아들을 죽게 만든 사람이. 화면 속에 최상혁은 웃고 있었다. 대통령과 악수하고 기자들 앞에서 포부를 밝혔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라는 구역질이 났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달려왔다. 소라 씨, 괜찮아요?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좀 어지러워서요. 아주머니는 물을 떠다 줬다. 오늘은 푹 쉬어요. 일찍 들어가도 돼요. 소라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이 반겼다. 엄마. 소라는 아이들을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엄마, 왜 울어? 서연이가 엄마 눈물을 닦아줬다. 소라는 웃으려 애썼다. 아니야, 엄마 안 울어. 그냥 너희가 너무 예뻐서. 그날 밤 소라는 결심했다.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다. 직접 나서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큰 천을 샀다. 그리고 빨간 페인트로 글자를 썼다. 최상혁 장관, 진실을 말하세요. 피켓을 만들었다. 그리고 국토부 청사로 갔다. 청사 앞 광장. 사람들이 오갔다. 소라는 피켓을 들고 섰다. 떨렸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소라는 목소리를 냈다. 최상혁 장관님, 제 남편 죽음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제 남편은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다가왔다. 여기서 시위하시면 안 됩니다. 소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왜요? 표현의 자유도 없나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규정상 사전 신고 없는 시위는 소라는 더 크게 외쳤다. 최상혁, 나와서 대답하세요. 왜 내 남편을 죽였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섰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소라는 계속 외쳤다. 목이 쉬도록. 1시간쯤 지나 경찰이 왔다. 신고 들어왔는데요. 같이 가시죠. 소라는 끌려갔다. 경찰차에 실렸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왜 그러셨어요? 소라는 모든 걸 설명했다. 테이프, 서류, 남편의 죽음. 경찰은 기록했다. 일단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다시는 무단으로 시위하지 마세요. 밤늦게 풀려났다. 소라는 지쳐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갔다. 또 갔다. 일주일 동안 매일 청사 앞에 섰다. 피켓을 들고 외쳤다. 사람들이 소라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저 여자 어제도 봤는데 무슨 일로 저러는 거래? 소문이 퍼졌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소라에게 다가왔다. 실례지만 무슨 일이세요? 소라는 경계했다.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지역일보 사회부 기자 김민수. 소라는 명함을 받았다. 기자였다. 제 남편이 최상혁 장관 때문에 죽었어요. 기자는 눈을 크게 떴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라는 근처 카페로 기자를 데려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다. 테이프를 들려줬다. 서류를 보여줬다. 기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이거 큰일인데요.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혹시 원본 서류 보관하고 계시죠?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있어요. 기자는 메모를 했다. 제가 취재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주시겠어요?
일주일 후 기사가 났다. 지역일보 사회면 한쪽 구석. 작은 기사였다. 제목은 최상혁 장관 비리 의혹 제기. 내용은 소라의 주장을 담았다. 하지만 조심스러웠다. 한 유족이 주장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많았다. 그래도 기사가 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다. 소라는 기사를 출력해서 벽에 붙였다. 아이들에게 말했다. 봐라. 세상이 우리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어. 서연이가 물었다. 엄마, 이제 아빠 죽인 사람 잡히는 거야? 소라는 아이를 안아줬다. 그래, 엄마가 꼭 잡을 거야. 기사는 인터넷에도 올라갔다. 포털 사이트 지역 뉴스란에. 조회수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거 진짜면 대박이다. 또 정치인 비리네. 저 여자 불쌍하다. 증거가 확실한가? 장관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런 짓을? 의견은 분분했다. 믿는 사람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소라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다. 응원하는 댓글을 보면 눈물이 났다. 힘내세요.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소라는 댓글을 프린트해서 모았다. 힘들 때마다 꺼내봤다. 최상혁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TV를 켰다. 뉴스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 지역 뉴스였지만 자막에 떴다. 최상혁 장관 비리 의혹 제기. 최상혁은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옆에 앉아있던 부인 윤미정이 물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최상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바싹 말랐다. 윤미정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여자 준혁이 부인 아니에요? 왜 저러는 거예요? 윤미정은 소라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결혼식 때 본 얼굴. 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야위고 늙어 보였다. 윤미정은 남편을 돌아봤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최상혁은 눈을 감았다. 오래된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미안해. 그것만 말할 수 있었다. 윤미정은 소리쳤다. 미안하다고요? 뭐가 미안한데요? 설마 저 여자 말이 사실이에요? 최상혁은 고개를 돌렸다. 대답하지 않았다. 윤미정은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다. 말 좀 해봐요. 당신이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최상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정확히는 몰라. 윤미정은 눈물을 흘렸다. 정확히 모른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최상혁은 소파에 깊이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K-하우징 프로젝트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 아니, 막지 않았어. 윤미정은 입을 막았다. 그럼 당신이 공범이란 거예요? 최상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볼 수 있지. 나도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윤미정은 주저앉았다. 우리 준혁이는요? 준혁이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최상혁은 눈을 감았다. 그런 것 같아. 윤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준혁이가 죽은 거예요? 최상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윤미정은 비명을 질렀다. 대답 좀 해봐요. 우리 아들이 당신 때문에 죽은 거냐고요. 최상혁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미정은 일어섰다. 남편을 내려다봤다. 당신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말을 잇지 못했다. 윤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최상혁은 거실에 홀로 남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눈물을 흘렸다. 40년 정치 인생, 장관까지 올랐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최상혁은 비서실장을 불렀다.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비서실장은 놀라 물었다. 장관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기자회견을 하시면 역효과입니다.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최상혁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아니야. 이제 끝내야 해. 비서실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장관님,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 신문 기사 하나로 이렇게 큰 결정을 하시면. 최상혁은 비서실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자네는 몰라.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비서실장은 입을 다물었다. 최상혁의 눈빛이 너무 확고했다. 기자회견 일정 잡게. 이번 주 안으로. 비서실장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국토부 장관 긴급 기자회견. 언론이 술렁였다. 무슨 내용일까? 혹시 사퇴? 아니면 해명?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청와대도 긴장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최상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관님, 무슨 내용으로 회견하실 겁니까? 최상혁은 대답했다. 제 개인적인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죄송하지만 회견 때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불안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최상혁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며칠 후 기자회견 날짜가 잡혔다. 국토부 대회의실. 오후 2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가 설치되고 마이크가 놓였다. 방송 3사가 모두 생중계를 준비했다. 소라는 그 소식을 뉴스로 들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TV를 봤다. 최상혁 장관,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 소라의 심장이 뛰었다. 뭘 말하려는 걸까? 혹시 진실을? 아니면 거짓으로 무마하려는 걸까? 소라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죄송한데 오늘 좀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가봐요. 소라는 집으로 달려갔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택시를 탔다. 국토부 청사로 가주세요. 기사가 물었다. 거기서 기자회견 한다던데 그거 보러 가세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사는 더 묻지 않았다. 국토부 청사 앞. 이미 사람들이 많았다. 기자들, 카메라맨들, 시민들. 소라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건물로 들어갔다. 경비원이 막았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소라는 말했다. 저 당사자예요. 경비원은 의아해했다. 무슨 당사자요? 제가 한소라예요. 기사에 나온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위에 연락을 했다. 잠시 후 한 직원이 내려왔다. 본인이 맞으십니까? 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소라와 아이들은 안내를 받아 회견장으로 들어갔다. 이미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소라가 들어오자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 사람이 그 유족인가? 아이들까지 데려왔네. 카메라가 소라를 향했다. 소라는 떨렸다. 하지만 꿋꿋이 앞으로 걸어갔다.
직원이 소라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맨 앞줄이었다. 이시가 되었다. 최상혁이 입장했다. 정장을 입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단상에 올랐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다. 최상혁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소라를 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최상혁은 손자들도 봤다. 준혁을 닮았다. 눈매가, 코가, 입술이. 그는 숨이 막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기자들이 기다렸다. 최상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먼저 이 자리에 나와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는 말을 멈췄다. 준비한 말을 잊어버린 것처럼. 아니, 준비한 말이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것처럼. 소라가 일어났다. 회견장이 술렁였다. 소라는 가방에서 테이프를 꺼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소라에게 쏠렸다. 경호원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최상혁이 손을 들어 막았다. 괜찮습니다. 저분 말씀 들어봅시다. 소라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들어 올렸다. 이게 제 남편의 목소리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플레이어를 꺼냈다. 마이크에 가까이 댔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견장에 준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라야, 나 이거 발견했어. 위에서 조작한 거야. 보조금 서류가 다 가짜야.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다. 카메라가 돌아갔다. 준혁의 거친 숨소리, 발소리가 들렸다. 만약 내가 없어지면 이걸 뉴스로 보내줘. 꼭 보내줘.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라야, 미안해. 아이들 잘 부탁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리고 비명. 으악.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둔탁한 충격음. 테이프는 끊겼다. 회견장은 침묵에 잠겼다. 몇몇 기자들은 눈물을 닦았다. 소라는 테이프를 내렸다. 그리고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게 증거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펼쳤다. 카메라가 주민했다. 국토부 K-하우징 프로젝트 보조금 집행 내역서. 소라는 손가락으로 하단을 가리켰다. 여기 승인자 이름이 최상혁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장관님, 사실입니까? 보조금 비리가 사실입니까? 유족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혁은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다. 손이 떨렸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사실입니다. 회견장이 다시 술렁였다. 최상혁은 계속 말했다. K-하우징 프로젝트 예산 중 일부가 부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승인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다.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카메라가 쉬지 않고 돌아갔다. 최상혁은 소라를 바라봤다. 그리고 제 아들 최준혁이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준혁은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죽었습니다. 회견장이 충격에 빠졌다. 최상혁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는 그게 정말 사고인 줄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의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제 아들을 그는 말을 잊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최상혁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소라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회견장이 경악에 빠졌다. 대한민국 국토부 장관이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카메라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다. 생중계 화면에 그 장면이 그대로 나갔다. 최상혁은 고개를 들어 소라를 보았다. 며느리 아니 소라 씨. 저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제 욕심이, 제 비겁함이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라는 눈물을 흘렸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옆에 선 아이들도 울기 시작했다. 서연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어깨를 만졌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최상혁은 아이를 안아주려 했지만 소라가 재빨리 아이를 끌어안았다. 안 돼, 서연아. 서연이는 엄마 품에서 울었다. 최상혁은 손을 내렸다. 그는 자격이 없었다. 손자를 안아줄 자격도. 서준이도 엄마에게 안겼다. 엄마 무서워. 소라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그리고 최상혁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눈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동시에 연민도 있었다. 소라는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장관님 아니 시아버님. 최상혁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욕심이 만든 피해자. 회견장이 조용해졌다. 소라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준혁은 제 남편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정의가 아버지를 향할 때 아버지는 외면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소라는 말을 잊지 못하고 울었다. 최상혁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단상으로 걸어갔다.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오늘부로 국토부 장관직을 사퇴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회견장이 술렁였다. 뿐만 아니라 저는 검찰에 자수하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모든 비리 그리고 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리입니까? 다른 연루자가 있습니까? 아들의 죽음이 살인이라는 겁니까? 최상혁은 손을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경호원들이 그를 둘러쌌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지만 최상혁은 빠져나갔다. 소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긴장이 풀렸다. 아이들이 엄마를 붙잡았다. 엄마, 괜찮아?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괜찮아.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기자들이 소라에게 몰려들었다. 기분이 어떠세요? 장관의 사과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아이들을 안고 있었다. 회견은 끝났다. 하지만 파장은 이제 시작이었다. 뉴스는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도했다. 최상혁 장관, 비리 인정하고 사퇴, 무릎 꿇은 장관, 아들 죽음 고백, 권력의 몰락, 40년 공직 인생 끝. 인터넷은 난리가 났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관련 키워드였다.
최상혁, 한소라, 국토부 비리, K-하우징. 댓글이 폭주했다. 충격적이다. 저런 사람이 장관이었다니. 유족이 불쌍하다. 정의는 살아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야당은 특검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그날 저녁 최상혁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윤미정은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최상혁은 방문 앞에 섰다. 노크했다. 여보. 대답이 없었다. 나간다. 검찰에 자수하러.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최상혁은 문 앞에 편지를 놓았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탔다. 검찰청으로 가주세요. 기사가 놀라 뒤를 돌아봤다. 최상혁의 얼굴을 알아봤다. 저 장관님? 최상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아닙니다. 그냥 죄인이죠. 기사는 더 묻지 않고 차를 몰았다. 검찰청 앞. 기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최상혁이 내리자 플래시가 터졌다. 질문이 쏟아졌다. 최상혁은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걸어갔다. 수사관들이 그를 맞이했다. 이쪽으로 오시죠. 최상혁은 조사실로 안내되었다. 그리고 진술을 시작했다. 밤새 조사가 이어졌다. 최상혁은 모든 것을 말했다. K-하우징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어떻게 예산이 부풀려졌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하청업체들, 중간 브로커들, 정치인들, 이름을 하나씩 댔다. 검사는 받아 적었다. 계속하세요. 최상혁은 준혁 이야기도 했다. 제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부정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고 했습니다. 준혁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두세요. 이건 범죄예요. 저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알아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상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간 브로커였습니다. 최 실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아들이 서류를 복사해 갔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검사가 물었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최상혁은 대답했다. 박철수, 건설 브로커입니다. 검사는 메모했다. 계속하세요. 최상혁은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준혁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장 추락사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는 냉정하게 물었다. 그래서 장례식에도 안 가신 겁니까? 최상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비겁자입니다. 제 아들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검사는 한숨을 쉬었다. 박철수를 소환하겠습니다. 계속 진술하세요. 조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최상혁은 지쳐 있었지만 모든 것을 토해냈다. 40년 공직 생활의 어둠을, 그가 외면했던 부정들을, 그가 묵인했던 범죄들을 검사는 받아 적으면서 놀랐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시스템의 문제였다. 다음 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 최상혁은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수갑을 찼다. 호송차에 올랐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최상혁은 고개를 숙였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었다. 좁고 어두운 방. 침대와 변기만 있었다. 최상혁은 침대에 앉았다. 벽을 바라봤다. 이제 이곳이 그의 집이었다.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이었다. 한편 검찰 수사는 확대되었다. 박철수가 소환되었다. 그는 처음엔 부인했다. 저는 몰라요. 최준혁? 누군데요? 하지만 증거가 나왔다.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박철수는 사고 전날 최상혁과 통화했었다. 그리고 사고 당일 현장 근처에 있었다. CCTV에 찍혔다. 검사는 박철수를 압박했다. 당신이 최준혁을 죽였습니까? 박철수는 땀을 흘렸다. 아니요, 저는 안 죽였어요. 그럼 누가 죽였습니까? 박철수는 입을 다물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제 의뢰인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는 계속되었다. 현장 작업자들이 소환되었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한 작업자가 진술했다. 그날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우리 팀이 아니었어요. 최 기사님 근처에 계속 있었어요. 검사는 정체를 추적했다. CCTV를 분석했다. 그 사람은 박철수의 부하였다. 그를 찾아냈다. 이름은 김대호. 전과 팔범. 폭행, 공갈, 상해. 그를 소환했다. 김대호는 처음엔 시치미를 뗐다. 저는 그날 거기 없었어요. 하지만 CCTV를 보여주자 말을 바꿨다. 알았어요. 있었어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검사는 추궁했다. 그럼 뭐하러 거기 있었습니까? 김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사람 좀 위협하려고요. 돈 받고. 누구 돈 받고? 박철수요. 누굴 위협하려고? 김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다. 당신이 최준혁 씨 안전벨트를 풀었습니까? 김대호는 흔들렸다. 저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검사는 소리쳤다. 그럼 뭘 했습니까? 김대호는 울기 시작했다. 안전벨트를 풀었어요. 그리고 밀었어요. 그냥 조금만. 겁만 주려고. 근데 그 사람이 균형을 잃고 떨어졌어요. 진실이 밝혀졌다. 준혁은 살해당한 것이었다.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폭행치사였다. 김대호는 구속되었다. 박철수도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최상혁도. 재판이 시작되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소라도 있었다. 매 공판마다 참석했다. 아이들은 이웃에 맡기고. 첫 공판. 최상혁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더 수척해졌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최상혁은 일어섰다. 네, 인정합니다. 변호인이 말렸다. 피고인,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최상혁은 변호인을 말렸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 죄를 인정합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증거가 명확했다. 서류, 통화 기록, 증인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최상혁 자신의 자백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시인했다. 비리를, 묵인을,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검사는 구형했다. 피고인 최상혁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15년. 최상혁은 64세였다. 형을 다 살면 79세. 변호인은 항변했다. 너무 과중합니다. 피고인은 자수했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검사는 반박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친아들이.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소라를 바라봤다. 유족 측에서 할 말 있습니까? 소라는 일어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중형을 원하지 않습니다. 방청석이 놀랐다. 검사도 놀랐다. 소라는 계속 말했다. 제 남편이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닙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족의 의견을 참작하겠습니다. 최상혁은 소라를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소라는 최상혁과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놓아줌이었다. 몇 주 후 선고 공판. 법정은 다시 가득 찼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었다. 피고인 최상혁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50억 원을 선고한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판사는 계속 말했다.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고 그 결과 한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비록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나 방조와 묵인의 책임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진실을 밝힌 점,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하여 이같이 선고한다. 최상혁은 판결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대로 형을 받아들였다.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최상혁이 교도소로 이송된 날 밤 윤미정은 TV로 선고 장면을 보고 있었다. 남편이 수감복을 입고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12년형. 윤미정은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가슴이 조였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윤미정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의식이 흐려졌다. 다행히 이웃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문을 두드렸다. 윤 여사님,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다. 이웃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다. 직원이 와서 문을 열었다. 윤미정이 쓰러져 있었다. 119요. 구급차가 왔다.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실어갔다. 응급실. 의사들이 뛰어다녔다. 심근경색입니다. 제세동기를 가져왔다. 전기 충격을 가했다. 윤미정의 몸이 튀어올랐다. 한 번, 두 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겼다. 산소호흡기를 연결했다. 윤미정은 의식을 잃은 채였다. 병원은 보호자를 찾았다. 윤미정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연락처가 거의 없었다. 남편 최상혁. 하지만 그는 교도소에 있었다. 다른 가족은? 아들 최준혁. 하지만 5년 전에 사망. 며느리 한소라. 연락처가 있었다. 병원은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한소라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소라는 놀랐다. 어머님이요? 네, 윤미정 여사님.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으시던데요. 소라는 잠시 망설였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다. 지금 갑니다. 소라는 아이들을 이웃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 의사가 설명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소라는 유리창 너머로 윤미정을 봤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시어머니. 훨씬 늙어 보였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소라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일을 마치고 아이들을 재우고 밤늦게 병원에 갔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하루 10분. 소라는 그 시간을 꼭 지켰다. 윤미정의 손을 잡아주었다. 어머님, 저예요. 소라예요. 어서 깨어나세요. 윤미정은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소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찾아가 손을 잡아주고 말을 걸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윤미정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의사는 말했다. 장기간 혼수 상태가 지속되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라는 절망했다. 하지만 계속 찾아갔다. 어느 날 소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의사가 허락했다. 가족의 목소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연이와 서준이가 할머니 곁에 섰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깨어나요. 우리 할머니 보고 싶어요. 서준이도 다른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제발이요. 그때 윤미정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아주 작게. 소라가 봤다. 어머님? 윤미정의 눈꺼풀이 떨렸다.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선이 천장을 보다가 아이들을 향했다. 너희는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간호사를 불렀다. 의사가 달려왔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윤미정은 회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 재활치료가 필요했다. 걷는 것도 다시 배워야 했다. 소라는 매일 병원에 와서 윤미정을 도왔다. 물을 떠다 주고 식사를 도왔다. 윤미정은 처음엔 미안해했다. 소라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소라는 웃었다. 가족이니까요. 윤미정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못됐어요.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손주들도 안 보고 소라는 윤미정의 손을 잡았다.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윤미정은 울면서 소라를 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2달 후 윤미정은 퇴원했다. 하지만 혼자 살 수 없었다. 소라는 윤미정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좁은 반지하였지만 함께 살기로 했다. 아이들도 좋아했다.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응, 이제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야. 서연이와 서준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윤미정은 손주들을 처음으로 제대로 돌봐줬다. 아침에 밥을 차려주고 학교 준비를 도와줬다. 소라가 일하러 가면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줬다. 서연이가 물었다. 할머니,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윤미정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너희 아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어릴 때부터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지. 한 번은 윤미정은 준혁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이들은 눈을 빛내며 들었다. 우리 아빠 대단하다. 윤미정은 웃었다. 그래, 너희 아빠는 영웅이었어. 진짜 영웅. 아이들은 아빠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비록 만난 적 없는 아빠였지만 한편 교도소의 최상혁은 조용히 복역하고 있었다. 모범수였다. 교도관들도 인정했다. 최 씨는 문제가 없어요. 조용하고 다른 수용자들 도와주고. 최상혁은 교도소 도서관에서 일했다. 책을 정리하고 대출을 도왔다. 여가 시간엔 책을 읽었다. 철학책, 종교책.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최상혁은 면회를 받았다. 윤미정이었다. 최상혁은 놀랐다. 당신이 왜? 윤미정은 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 보러 왔어요. 최상혁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미정도 울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 혼자 다 짊어지게 해서.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손을 맞댔다. 유리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마음은 닿았다. 윤미정은 말했다. 소라가 나를 돌봐주고 있어요. 손주들도 보고 있어요. 서연이랑 서준이 준혁이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최상혁은 울면서 웃었다. 그렇구나, 고맙구나, 소라 씨에게. 윤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안에서 건강해요. 우리 기다릴게요. 최상혁은 매달 소라에게 편지를 썼다. 소라도 답장을 보냈다. 아이들의 근황을 알려줬다. 서연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 서준이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 최상혁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너희 아빠는 진짜 영웅이었다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소라는 편지를 아이들에게 읽어줬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서연이가 물었다. 엄마,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소라는 생각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할아버지는 실수를 한 사람이야. 큰 실수. 하지만 지금은 그걸 인정하고 벌을 받고 있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용감한 사람이기도 해. 서준이가 말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 용서해줘도 돼요? 소라는 아이들을 안았다. 그래,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시간이 흘렀다. 1년, 2년. 소라는 열심히 일했다. 재활용품 수거, 식당 설거지. 하지만 돈이 부족했다. 윤미정도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못했다. 소라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어느 날 지역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소라 씨, 우리가 폐공장을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도서관으로요. 준혁 씨를 기념해서요. 관심 있으세요? 소라는 놀랐다. 정말요? 네,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소라 씨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대요.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소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폐공장을 청소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책장을 설치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동네 주민들, 대학생들,
시민단체 회원들 모두 함께 땀 흘렸다. 몇 달 후 도서관이 완성되었다. 최준혁 기념 도서관. 입구엔 준혁의 사진이 걸렸다. 웃고 있는 준혁.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소라와 아이들, 윤미정도 있었다. 시장이 테이프를 끊었다. 최준혁 기념 도서관 개관을 선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아이들이 뛰어들어갔다. 와, 책이 엄청 많아. 소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준혁의 희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남았다. 도서관 한쪽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있었다. 거기엔 준혁의 유품과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다. 테이프 조각도 액자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 아래 문구.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구 앞에 서서 묵념했다. 한 노인이 말했다. 이 젊은이 덕분에 세상이 조금 나아졌어. 소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시민단체는 소라에게 제안했다. 소라 씨, 도서관 사서로 일하실래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소라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요? 제가요? 네, 소라 씨가 가장 적합한 분이에요. 소라는 그 자리에서 수락했다. 드디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다. 월급은 200만 원. 많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나았다. 소라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빌려주고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이들이 좋아했다. 소라 선생님. 소라는 웃으며 아이들을 맞이했다. 서연이와 서준이도 도서관에 자주 왔다. 엄마가 일하는 곳이 좋았다. 1년 후 소라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도서관 근처 후원금 중 일부와 대출로 마련한 작은 공간이었다. 테이블 5개짜리. 이름은 준혁의 쉼터. 간판을 달던 날 소라는 울었다. 준혁아 봐. 우리 가게야. 내 이름으로 된 가게. 윤미정도 함께 울었다. 준혁아,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며느리 도와줄게. 카페는 따뜻했다. 소라가 직접 내린 커피, 윤미정이 만든 샌드위치. 사람들이 찾아왔다. 도서관 이용자들, 동네 주민들. 소라는 카운터에서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고 친구들도 생겼다. 서연이는 밝고 활발하게 자랐고 서준이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아이로 자랐다. 어느 날 한 젊은 기자가 카페에 찾아왔다. 소라 씨,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작가 김민수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전에 기사 썼던 소라는 기억해냈다. 아, 네. 그때 지역일보 기자셨죠? 네, 지금은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부탁드리려고요.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습니다. 소라는 잠시 생각했다. 그동안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다 거절했었다. 조용히 살고 싶었다. 하지만 이 기자는 달랐다. 처음부터 자신을 믿어줬던 사람이었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복수나 증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과 용서의 이야기로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기자는 웃으며 펜을 꺼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쓰겠습니다. 몇 달 동안 인터뷰가 이어졌다. 소라는 모든 것을 말했다. 준혁과의 만남, 결혼, 아이들, 그리고 준혁의 죽음. 테이프를 발견한 날, 경찰서에 갔던 날,
청사 앞에서 외쳤던 날들. 기자는 꼼꼼히 기록했다. 최상혁도 인터뷰했다. 교도소로 찾아가 면회했다. 최상혁은 자신의 죄를 담담히 말했다. 후회와 참회를. 1년 후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이너스한 여인의 용기와 용서의 기록. 표지엔 도서관 사진이 실렸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이 소라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서점마다 품절되었다. 재판이 거듭되었다. 사람들은 편지를 보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진실을 포기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서에서 배웁니다. 소라는 편지를 하나하나 읽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신기했다. 책의 인쇄는 상당했다. 소라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했다. 여전히 크지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2층 집이었다. 아이들은 각자 방을 가졌다. 엄마, 진짜 우리 방이야? 응, 이제 너희 방이야.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녔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소라 씨 이야기로요. 소라는 고민했다. 너무 유명해지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윤미정이 말했다. 소라야, 이 이야기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과 나눠야 해. 진실과 용기의 이야기를.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촬영이 시작되었다. 다큐멘터리는 6개월에 걸쳐 제작되었다. 소라의 일상, 아이들의 모습, 도서관, 카페, 교도소의 최상혁 인터뷰도 담았다. 그리고 재판 기록, 기자회견 영상도 포함되었다. 제목은 진실의 무게. 방송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청률 15%. 다큐멘터리로는 이례적이었다. 사람들이 카페를 찾아왔다. 소라를 만나고 응원하고 싶어서. 소라는 모두를 환대했다. 커피를 내려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힘내세요. 당신도 힘내세요. 서로 격려했다. 카페는 작은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3년이 흘렀다. 서연이와 서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었다. 너희 아빠는 무슨 일 하셨니?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아빠는 영웅이었어요.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걸 막으려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서준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빠는 정말 용감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빠 이름으로 된 도서관도 있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너희 아빠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나. 너희도 아빠처럼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해 가을, 소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준혁의 묘를 찾았다. 묘소는 이제 잘 관리되고 있었다. 시민단체와 후원자들이 도와줬다. 묘비도 새로 세워졌다. 정의로운 기술자 최준혁.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치다. 1985-2019.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세 사람은 함께 절을 했다. 소라는 속으로 말했다. 준혁아, 우리 잘 살고 있어.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시어머니도 함께 살고 있어. 우리 이제 가족이야. 내가 남긴 용기 덕분에 우린 다시 일어섰어. 도서관도 생겼어. 내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책을 읽고 있어. 카페도 잘 되고 있어.
손님들이 많이 와. 다들 내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대. 준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준혁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도 사랑해. 소라야, 아이들아, 잘 살아. 행복해. 소라는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해가 저물었다. 소라와 아이들은 손을 잡고 묘소를 나왔다.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제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었다. 어둠이 아닌 빛으로 가득한 미래가. 5년이 더 흘렀다. 최상혁은 가석방 심사를 받았다. 8년 복역. 모범수였고 교도소 안에서도 많은 봉사를 했다. 다른 수용자들을 가르치고 상담해줬다. 교도소장이 추천서를 썼다. 최상혁 수용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 복귀 후에도 모범적인 삶을 살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석방이 허가되었다. 출소날 교도소 문이 열렸다. 최상혁이 걸어 나왔다. 72세. 머리는 완전히 하얗고 등은 굽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문 앞에 윤미정이 서 있었다. 그리고 소라, 서연이, 서준이. 최상혁은 멈춰 섰다. 믿을 수 없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니. 윤미정이 다가갔다. 여보, 오래 기다렸어요. 최상혁은 부인을 안았다. 두 사람은 울었다. 소라도 다가갔다. 시아버님, 집에 가요. 최상혁은 소라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도 다가왔다. 이제 13살이 된 서연이와 서준이. 할아버지를 본 지 8년 만이었다. 서연이가 먼저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기억하세요? 최상혁은 눈물로 아이들을 바라봤다. 물론이지 서연이, 서준이. 정말 많이 컸구나. 서준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가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준비했어요. 집으로 갔다. 소라의 집. 이제 제법 큰 아파트였다. 책인세와 카페 수익으로 장만한 것이었다. 거실엔 준혁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최상혁은 아들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준혁아, 아버지가 왔다.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최상혁은 한참을 울었다. 소라가 최상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혁이는 이미 용서했을 거예요. 준혁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최상혁은 고개를 들어 소라를 봤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혁이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죠.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윤미정이 정성껏 차린 음식. 최상혁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감사하며 먹었다. 8년 만에 먹는 가족의 밥이었다. 아이들이 학교 이야기를 했다. 서연이는 반장이 되었고 서준이는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최상혁은 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다. 식사 후 최상혁은 소라에게 물었다. 소라 씨, 제가 도서관에 가봐도 될까요? 소라는 웃었다. 당연하죠. 내일 같이 가요. 다음 날 가족 모두 도서관에 갔다. 최준혁 기념 도서관. 최상혁은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 아들의 사진.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따뜻한 공간이었다. 최상혁은 테이프 조각이 전시된 곳으로 갔다. 액자 속의 테이프, 그 아래 문구.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최상혁은 그 문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렇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준혁이 목숨 걸고 지킨 진실. 최상혁은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좋아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최상혁은 웃으며 책을 골랐다. 정직과 용기에 관한 이야기들. 아이들은 열심히 들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이 도서관 이름이 왜 최준혁이에요? 최상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최준혁은 매우 용감한 사람이었단다. 옳은 일을 하려다가 하늘나라로 갔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려고 이 도서관을 만들었어. 아이가 또 물었다. 할아버지는 그 사람 알아요? 최상혁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응, 알지. 아주 잘 알지. 내 아들이었거든. 아이들은 눈이 커졌다. 진짜요? 할아버지 아들이 영웅이었어요? 최상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들은 영웅이었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지. 아이들은 최상혁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 와, 대단하다. 저녁이 되었다.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최상혁, 윤미정, 소라, 서연이, 서준이. 5명의 식탁. 윤미정이 말했다. 참 오래 걸렸네요. 이렇게 모이는데. 소라는 웃었다. 하지만 결국 모였잖아요. 최상혁은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서연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우리 이제 행복해요. 서준이도 말했다. 맞아요. 우린 가족이에요. 최상혁은 손자들을 안았다. 그래, 우린 가족이야. 영원히. 그날 밤 최상혁은 일기를 썼다. 교도소에서부터 써오던 일기였다. 오늘 드디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8년 만이다. 아니, 어쩌면 13년 만이다. 준혁이 죽고 나서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소라 씨가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줬다. 용서와 사랑으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 준혁아,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지켜봐다오. 아버지가 좋은 할아버지가 되는 것을. 시간은 계속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소라의 카페는 번창했다. 2번째 지점을 열었다. 도서관도 확장되었다. 더 많은 책, 더 많은 공간. 서연이와 서준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꿈을 키웠다. 서연이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 서준이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어느 봄날 가족 모두 공원에 나들이를 갔다. 벚꽃이 만발했다. 소라, 윤미정, 최상혁, 서연이, 서준이. 5명이 손을 잡고 걸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사진도 찍었다. 한 행인이 물었다. 가족이세요? 소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가족이에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윤미정이 정성껏 싼 김밥. 최상혁이 말했다. 행복하네요. 정말 행복합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행복해요. 서연이와 서준이는 벚꽃 아래서 뛰어놀았다.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렸다. 소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소라는 속으로 말했다. 준혁아, 보고 있어? 우리 정말 행복해. 내가 남긴 용기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고마워, 준혁아. 사랑해.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준혁이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다. 소라는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해가 저물었다.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다.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그림자는 석양에 길게 늘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빛으로 가득했다. 어둠을 지나 빛으로, 절망을 지나 희망으로, 증오를 지나 사랑으로. 그렇게 그들은 걸어갔다. 도서관의 문구는 오늘도 방문객들에게 속삭인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문구를 읽는 모든 이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때로 숨겨지고 잊혀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빛을 본다. 그리고 그 빛은 세상을 밝힌다. 한소라와 그녀의 가족은 그 빛 속에서 살아간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매일매일 사랑하며, 준혁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의 용기를 이어가며. 밤이 되었다. 별이 빛난다. 그 중 하나가 유독 밝다. 소라는 창밖을 보며 속삭인다. 준혁아, 잘 자. 우리도 잘 잘게. 내일 또 만나자. 별이 반짝인다. 마치 대답하듯. 그렇게 긴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된다. 희망과 사랑으로, 진실과 용기로, 빛을 향해 걸어가며.